포켓몬스터와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게임 패럴드를 제작한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게임 프리커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게임계에선 정말 큰 사건인데요.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저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닌텐도는 왜 소송을 하는가? 현재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소송의 이유에 대한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전 이 내용들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받는 소장은 원고가 원하는 것, 그리고 소송의 이유와 원고의 권리가 적혀있을 뿐 왜 그런지에 대해선 딱히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고의 잘못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피고 측이 방어 논리를 만들기 정말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다고 하죠. 실제로 포켓페어 측도 아직 닌텐도로부터 뭘 침해했는지 고지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하죠. 얼핏 들으면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현재 시점에선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이러이러한 걸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은 현재 시점에선 사실상 추측에 가까워요. 자, 그러니 소송의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으니 이번엔 다른 이야기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바로 외형이죠. 패럴드의 펠은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영락없는 포켓몬이거든요. 다만 저는 외형, 의장권은 관계없다고 보고 있어요. 닌텐도가 법적 조치를 하면서 올린 공지를 보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침해한 내용은 의장권보다는 기술적 특허, 포켓몬스터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지적재산권 등이 아닌가 싶어요. 왜 디자인은 문제가 안 되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상도덕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법으로 걸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라네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소송으로 이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게임 회사 코나미는 공격적인 소송으로 유명했던 회사인데요. 자기 캐릭터를 활용한 동인지 등 2차 창작은 물론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턴 의장권 소송은 자제하고 우마무스메처럼 게임의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에만 소송을 거는데 왜냐하면 한빛소프트의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 파워풀 프로약을 베꼈다고 소송을 걸었을 때 패했듯 의장권 관련 소송의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면은 있으나 실황야구 이전에도 이런 귀여운 형태의 캐릭터가 표현된 적이 있으니 유사하지만 복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데요. 즉 이런 거죠. 신야구의 캐릭터가 파워풀 군과 유사하긴 하다. 하지만 이런 귀여운 형태의 캐릭터는 이전에도 존재했기에 파워풀 군을 복제한 것은 아니다. 이게 만약 파워풀 군이 최초 SD 캐릭터고 이전에 이런 게 없었다면 신야구가 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데프로메라고 하는 창작 기법이고 일본에 선 SD 캐릭터가 이전부터 존재했으니 침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송에서 확실히 이기려면 게임을 뜯어서 에셋, 이미지를 그대로 쓴 경우라야 해요. 이외로 많이 발견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즉 상도덕과 침해는 구분 지어진다는 거죠. 또한 전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몰고 가면 닌텐도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RPG 캐릭터 디자인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일본의 국민 RPG 드래곤 퀘스트가 떠오를 뿐더러 몬스터를 동력으로 만드는 것도 드래곤 퀘스트 5에 먼저 도입되었거든요. 그럼 판권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고소가 가능한가? 전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몬스터를 동력으로 만드는 게임은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1987년도에 나온 여신전생이 있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85년 작인 버즈 테일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완전 무에서 창작한 건 없다 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형태로 가공한 경우가 많으니 이런 소송은 사실상 이기기 힘들다고 해요. 실제로 닌텐도가 영화사인 유니버설로부터 동킹콩이 킹콩을 베꼈다고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인 유니버설이 패했던 이유도 본인들이 완전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닌텐도가 무리한 소송을 벌이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닌텐도의 소송은 상당히 차분하기로 유명하죠. 그럼 닌텐도가 진행하는 소송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닌텐도는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지적재산부가 있을 뿐 법무부는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전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 조정이 목표고 후자는 권리관계의 취득과 보호가 목적이에요. 또한 법무팀은 타 부서의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지재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이점도 있죠. 즉 소송에 지면 온전히 자기 책임이란 겁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법적 대응이 신중하면서 승수율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죠. 단지 사람들은 승수율이 100%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티어링 사가라고 해서 파이어 엠블렘의 개발자 카가 쇼조가 만든 게임에 관한 소송은 닌텐도가 일부 패소했어요. 부정 경쟁 방지법은 이겼는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죠. 또한 마리카라고 해서 마리오 카트의 카트를 실제로 몰 수 있는 체험시설도 저작권 소송에선 졌습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에서만 이겼죠. 즉 천하의 닌텐도조차 소송에서 100%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 패럴드 소송의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하네요. 그럼에도 닌텐도가 소송의 강자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콜오프라란 소셜게임 회사가 겁도 없이 닌텐도의 터치스크린 패드 특허를 뿌니콘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등록하고 이를 침해한 회사들을 공격해서 합의금을 타먹었죠. 즉 닌텐도가 다른 회사가 쓰도록 냅둔 특허를 자기가 새 이름으로 취득해서 합의금을 타먹은 거예요. 당연히 콜오프라는 완전 패소했죠. 다만 업계에 도는 소문에 따르면 실제 배상금은 100억엔 이상이 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33억엔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정황상 이 이상은 받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닌텐도는 무적은 아니지만 상당한 강자이며 소송과 합의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움직이죠. 닌텐도는 게임계에서 정말 많은 특허를 가진 회사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가진 게임패드의 십자키를 비롯하여 게임 산업에서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3D 스틱을 도입한 캐릭터의 조작 방식,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식은 닌텐도 64로 나온 슈퍼마리오 64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게임에서 점프할 때 화면이 스크롤되는 연출 등 게임의 표현 기술에 관한 특허라든가 건전지 스프링 고정 등 물리적 특허도 다수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포머가 라이센스비를 받는 방식, 내부의 QA, QC팀이 소프트웨어를 체크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닌텐도가 먼저예요. 다만 이런 특허를 아무데나 쓰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터치스크린 특허를 막지 않은 이유도 이런 특허 침해를 일일이 다 막으면 닌텐도 게임기로 게임을 낼 회사가 아이디어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닌텐도가 권리 방어가 아니라 합의금 장사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오른쪽 스틱으로 시점을 바꾸는 게임은 탓에서 낼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건 경쟁사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돼요. 절전 모드에서 복귀되면 게임 화면이 바로 나오는 기술은 소니의 PSP도 쓰는데 닌텐도는 이것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죠. 단 이런 순한 양이 야수가 되는 순간이 있으니 사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가차없이 물어뜯습니다. 한 예로 닌텐도 DS의 닥터, 스위치의 복사칩은 인정 사정 없이 고소해버렸고 앞에서 이야기한 마리칼 고소한 이유도 마리오, 루이지의 복장을 유상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만에 하나 교통사고라도 나면 마리오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닌텐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특허를 사용할 때 많은 신경을 기울여요. 플스의 방향키와 버튼은 닌텐도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독특한 모양이 되었고 드림캐스트의 ABXY 버튼의 위치도 반대가 됐죠. 단 이 시점에서 십자키의 특허가 만료가 되어서 그런지 세가 게임기 중 최초로 십자키가 도입되었지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닌텐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승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특허 소송에 굉장히 신중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에 8개월이나 걸린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전 그 이유를 애니메이션, IP 확장이라고 봅니다. 보통 일본의 판권사들은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때 소송을 많이 거는데요. 한 예로 에이전시인 소츠는 슈퍼로봇 대전에서 건담 닮은 로봇이 나오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반프레스토가 슈퍼로봇 대전에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라고 하자 이에 맞춰 소송을 걸었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합니다. 첫 번째는 주목도.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이 몰리면 판결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선 대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교섭력. 만약 닌텐도가 패럴드가 나오자마자 고소를 했다면 이 소송은 1대1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소송을 하면 배급사인 애니플렉스와 TV 방송국 그리고 패럴드 확장을 노리는 소니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만약 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관련 회사의 IP 사업에 제동이 걸리겠죠. 참여를 원하는 다른 회사도 고민이 많을 테고요. 실제로 닌텐도가 소송 의사를 밝히자마자 도쿄 게임쇼 출전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효과인데요. 포켓몬스터의 수익원은 게임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패럴드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비즈니스를 겉도 소니를 업고 한다면 이는 닌텐도의 영역을 모두 침범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회사가 IP를 확장하여 자기 사업을 좀먹으려고 하니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켓페어는 이를 예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주도해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와 함께 패럴드 엔터테인먼트
디지털한 합작컷을 세웠거든요. 즉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니를 끌어들인 거고 아마 소니도 이를 알면서 뛰어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제 견해와 함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형태로 다시 얘기해보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